안녕하세요. 자, 기본 강의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저는 일단은 최동진 평가사라고 하고요. 팬이, 그리고 이제 어제 뭐 OT나 이런 거 이제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 조금 해드릴게요. 어제 OT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립대학교 이제 국어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따라 하나 지금 현재 대한감정 이제 본사에 일을 하고 있고요. 28기 평가사고 이제 평가는 이제 7년차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바로 회계법인이나 뭐 다른 데서도 일을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프라임에서 이론을 전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이제 뭐 담보, 뭐 PF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중심으로 많이 했었고, 뭐 보상이나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종종 처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책이 나온 게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단거나 핵심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이 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 보실 책은 요 기본서 1, 2, 3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편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 학계론과 관련한 내용이고, 2편이 감정평가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3편이 유형별, 목적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기본서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분들 것 중에서는 좀 두꺼운 편인데, 다른 책을 굳이 찾아보지 말라고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넣어놨기 때문에 책 양이 조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책을 이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목차를 그대로 해서 키워드들을 좀 중심으로 옮겨 놓은 게 이 핵심 요약집인 거고, 그 다음에 체계와 의의는 이건 두 개 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예, 요것만 있어도 되거든요. 얘는 이 목차, 그 다음에 의의만 따로 암기하기 쉽게 그냥 정리한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 시중에 이론 강사들 중에 이제 기본 문제 책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고, 목차, 다원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얘는 이제 추후에 그 깐깐한 이론에서 순환 강의에서 영순환에서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순환 강의 1순환, 2순환 때 다루게 될 거고, 스터디에서는 이제 1기 기출 문제에서도 활용을 같이 할 거고요. 종합 및 심화 문제, 여기에서 좀 제가 만들었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응용 문제다. 문제집은 저건 다 사실 필요는 없고, 기출 문제 정도만 사시면 충분할 거예요. 다른 거는 굳이 안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총 이제 4회, 4번 정도 이루어져 있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총 매주 수요일날 이 부동산 학계론 총 4번에 걸쳐서 아마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갈 건데, 기본 강의 이 첫 번째 부동산 학계론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우셔야 될 거는 체계다, 체계. 그래서 이론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목차에 대한 체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소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소.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요것만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삼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독서. 책을 읽으실 때 처음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만 읽으시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목차를 중심으로 책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건데, 목차로 보시면서 이 목차 안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서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이 두 가지냐? 이게 실제 답안에서 쓰여지는 목차의 기본 뼈대가 될 거고요. 핵심 단어가 나와야 채점을 할 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책을 빠르게 읽으셔야 돼요. 정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내용이 100% 1회독을 했을 때 이해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강론, 감정평가론 파트와 가서 이어지게 되면 실무랑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랑 함께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걔는 숫자로 풀어낸 게 실무고 걔를 글로 표현을 한 게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론에 있어서 글쓰기가 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글쓰기가 대부분 잘 안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어본 거를 찾지 못하는데 그게 키워드거든요, 결국에 핵심적인. 그래서 목차마다 여러 문장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한 단어를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는 그런 독서법을 하셔야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요. 그리고 정독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독은. 그래서 책 읽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기본 강의에서는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 1번이 총론이고 2번이 이제 강론. 강론이 감정평가론 파트거든요. 감정평가론 파트 같은 경우가 실무에 나오는 이론들이 있죠. 거기 있는 게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실무는 산식이 중심인 거고, 산식과 숫자로 보여주는 게 중심인 거고, 이론에서는 원칙과 예외들을 중심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원칙이고 왜 예외인지, 어느 경우에만 할 수 있는지, 요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짧게 핵심 요약을 3회로 정리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봤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구조화해서 책을 한 번 더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법규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책을 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책은 빠르게 여러 번을 보는 게 시험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할 때 책을 이때 최소한 1회독을 하고, 그리고 이때 2회독을 하면서 목차들을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기본 뼈대,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완성을 시켜 놓는 거예요. 완성을 시켜 놓고 나서 이 프레임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의 암기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순환부터 순환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영순환이 10회, 그 다음에 1, 2순환, 이때가 각각 8회씩 해서 16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순환, 4순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실전 문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기출 문제인데, 기출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이걸 풀기 위한 얘가 이제 기본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럼 여기서 봤던 목차와 키워드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문제 분석을 해서 목차를 어떻게 뽑아내고, 그 목차에 대한 뽑아내는 기준도 제가 최소한 2개 이상씩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이론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역시 기출문제에서 이것들이 좀 구체화돼서 각각의 기준들과 다양한 형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점평이다. 공부의 방향이에요,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채점평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다 채점평에 기반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하는 게 이제 스터디죠. 스터디도 0기부터 1기, 2기, 3기, 4기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0기 같은 경우가 기본 형태거든요. 이 기본 형태가 영수관이랑 맞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문제는 안 낼 건데, 기본 문제를 토대로 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했으면 여기 와서 이제 책을 보고 쓰셔도 돼요. 저는 3기까지는 오픈북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늘려 쓰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 목차의 밸런스예요. 예, 배점에 대한 균형성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거를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보고 쓴다고 하더라도 원래 책을 보고 쓰면 시간이 더 걸려요. 예, 외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공부를 다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최소한 45점에서 55점 사이 요거를 이제 목표 점수로 한다라는 거예요. 5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러면 왜 이론에서는 이제 고득점을 하지 않느냐? 뭐 그것만 하면 따로 별도의 강의를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이론에서 그거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실무, 이론, 법규가 있어요. 이 세 과목이 있는데 2차 시험에서 빠르게 합격하는 케이스에 평균을 내보면 어떤 식이냐면은 실무가 45에서 50, 이론도 마찬가지, 법규가 55에서 60. 이 정도의 밸런스를 갖는 사람들이 2년차에 빨리 합격을 해요. 왜 그러냐? 법규는 시간 투자를 한 만큼 효율이 나와요. 기본적인 행정법의 뼈대 논리만 알고 있으면 외워서 어느 정도 발라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시간 투입 대비 효율이 엄청 높진 않아요. 엄청 높진 않은데 그래도 실무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실무는 꽈락률이 제일 높아요. 꽈락률이 높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숫자에 대한 감이 있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2년차에 좀 빨리 합격하시는 케이스가 실무에서 점수가 조금 더 오르고 이론, 그 다음에 법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합격을 하는 케이스가 보통 이런 케이스예요. 그럼 이론은 결국에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율만 내자. 고득점 하자니 말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55점 이상 받으려면 실무와 법규에 투입하는 거에 2배에서 3배 정도 시간이 더 들어야 가야지 55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글빨이라고 하죠. 이런 게 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타고난 부분이 있지만 그 타고난 부분을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실무와 법규에 투자하는 게 단기 합격의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 이제 기본 강의를 보시면 1회차가 이제 얘가 4회, 얘가 이제 6회, 얘가 3회. 그래서 총 3개월 정도가 되죠. 총 3개월 정도가 되고 요때가 끝나면 2차 시험을 볼 거예요. 올해 2차 시험, 올해 2차 시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시험장에서 하실 수 만약에 있는 게 있다면 목차와 이 정도는 이제 활용하셔서 시험장에서 한번 적용하시는 연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이론에 이제 뭐 다른 강의나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다. 그러면 사실 목차부터 어떻게 잡는지로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시험장에서는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수를 사실
명가락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최대한 빠르게 포기를 하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론 같은 경우는 법규는 몇 개의 논점을 그냥 찍어서 확 암기해서 시험장에 나오면 쓸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이론은 논점을 찍는 게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제가 작년에 맞춘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맞췄다고 해서 잘 쓰냐는 별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는 문제가 나오면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는 문제는 빨리 처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빨리. 기본적인 것만, 기본 점수만 받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답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의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는 문제를 기본적인 논점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시험장 연차가 오히려 2년차가 아니라 3년차, 4년차가 되면 이론 점수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는 게 많아지는데 그거를 답안지에 다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물음에 집중하지 못한 답안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점수는 깎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론에서 2년차가 점수가 훨씬 더 좋은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교재와 관련한 내용과 전체 스케줄은 이렇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펜은 일단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수험가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두 가지 유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본인 성향에 따라 달라지실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긁힌다. 두 번째가 부드러운 거, 미끄러지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긁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초반에 플러스 펜을 많이 쓰세요. 플러스 펜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초반에는 좋아 보이지만 100점, 특히 300점을 쓰고 나면 팔목이 나가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 긁히는 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사라사. 사라사. 부드러운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에너겔. 요거는 문구점 가면은 아실 수 있는데 요 펜값 아까워하지 마시고 조금 끄적여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답안 두 쪽에서 한 4쪽 정도는 써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 펜에서 굵기가 또 있어요. 굵기가. 저 같은 경우는 실무 이론 법규의 굵기를 좀 다르게 썼었거든요. 왜냐면 실무 같은 경우는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굵게 쓰려고 1.0짜리를 썼었고요. 이법 같은 경우는 글씨가 비중이 많이 크다 보니까 0.5를 썼었어요. 나중에는 0.7로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이제 형식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초반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초반에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바꿀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만년필 같은 게 있어요. 만년필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써보긴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라미 라는 펜인데 이것도 그냥 한번 써보세요. 근데 손목에 이제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 4쪽에서 5쪽 정도는 써봐야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보시면서 악필이신 분들은 만년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악필의 대부분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펜을 자꾸 돌리면서 써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년필을 쓰는 거거든요. 만년필은 이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하게 글씨체가 나오기 위해서 만년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긁히는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어요. 얘는 그냥 일반 대중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펜은 반드시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펜을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답안지에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가독성이라고 하죠. 그게 어떤 건지 본인이 판단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펜을 다르게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그게 좀 드러날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펜 같은 경우는 굵게 이런 게 제 거 유튜브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편집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업로드를 못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이제 깐깐한 평가사
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이제 수험 관련한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합격생들 인터뷰한 내용들, 그리고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도 지금 하고 올려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뭐 투자나 이런 쪽들과도 관련해서도 좀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기합격생들의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고, 공부 방법은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뭐가 맞다 틀리다는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게 있을 거고, 거기서 다시 본인한테 맞는 특수한 케이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쉬는 시간에 이제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어느 성향과 가까운 사람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럼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그 기준을 한번 삼으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진도를 보시면 총 4회에 걸쳐서 부동산의 이제 기초와 시장 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회차가 이제 시장 분석과 최유형 분석, 이렇게 다루게 될 거고, 3회차가 부동산 가치와 관련한 내용들, 마지막이 이제 부동산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개발이나 투자, 금융, 관리 이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마지막 시간에 정리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시장 분석과 최유형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요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게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시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동산 기초 중에서 부동산의 특성 파트가 있어요. 요게 전제가 돼야 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고, 시장 분석과 최유형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요 세 파트가 사실 가장 중요한 메인이고 핵심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학 원론에 대한 공부는 다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차 공부와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차는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 다시 말하면 OX 문제인 거죠. 맞고 틀리고가 있어요. 근데 2차는 그게 아니라 서술형 주관식 시험이죠.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거. 왜 맞고 왜 틀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답안에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배웠던 내용과 조금 충돌이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의사결정을 하는 파트 중에 요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학원론에서 보시면 1차에서 보셨을 때 감정평가론 파트도 배우셨죠? 그쵸? 걔가 이제 요거를 부동산 총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의사결정의 하나의 파트고, 우리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별도로 저는 강론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기본 강의 2에서 6회차에 걸쳐서 다뤄지게 되는 거고, 얘는 실무랑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실무 공부와 별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진도는 아마 제가 더 빠를 거예요. 제가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감정평가 이론 공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의의와 체계예요. 체계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목차고요. 목차가 왜 중요한지는 방금 언급을 드렸듯이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학 원론에서 감정평가론 파트는 배우셨죠? 그죠? 네. 그 중에서 3방식 파트가 있고요. 3방식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가액과 임대료로 구분을 하죠. 그쵸? 그러면 가액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게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인 거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분석법인 거예요. 그쵸? 문제에서 환원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속하는 애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배점에 따라 달라져요. 배점이 있다 설명드릴 건데, 우리 문제에서는 10점짜리가 있고 20점, 30점, 40점 형태로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소무름이 쪼개져 있을 수도 있고 간혹 15점짜리나 25점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환원율에 대해서 설명할 때 10점으로 만약에 물어봤다 라고 하면 물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에 대한 설명이 100%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서를 쓰실 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특히 2년차 분들, 새롭게 쓰시는 분들이. 이거의 상위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실 테니까. 환원율은 이 바로 윗단계가 뭐냐? 걔를 자본 환원율이라고 불러요. 자본 환원율의 종류가 환원율과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다 하니까. 자본 환원율은 병렬적 구조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본 환원 방법이 있어요. 자본을 어떻게 환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에 적용되는 자본 환원율이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거 제목이 뭐냐? 얘가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을 구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순수익 등이거든요.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자본 환원 방법, 사실 자본 환원 방법이 먼저 결정이 돼야 순수익을 구할지 현금 흐름을 구할지가 결정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직접 환원법 또는 DCF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환원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10점짜리 상위 개념을 물어봤을 때 수익환원법부터 서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얘도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윗단계인 얘만 설명을 하고 얘가 환원율과 할인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환원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중요한 거고 목차와 체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 말씀드렸었죠. 의 답안지를 우리가 16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의만 답안지에 있는 분량을 모아놓고 보면 최소 5쪽에서 6쪽이 다 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모르면 답안지를 못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와 체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이 체계를 통해서 문제에서 목차 구성을 할 때 가장 뼈대가 되는 프레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면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기본 강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 거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문제 분석이에요. 문제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 분석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이게 뭐다? 기출문제의 채점평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일정한 기준을 이제 마련해 드려요. 그래서 물어본 거, 그게 서술어를 기준으로 목적어, 그리고 주어,
따라서 배점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목차만 잘 작성을 해도, 목차만 잘 작성을 해도 기본 점수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용이 좀 다소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답안 작성에 대한 부분이죠. 답안 작성은 지금 당장 욕심내실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핵심적인 거는 목차가 일단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키워드가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목차에 대한 거는 이 문제 분석을 통해서 프레임이 갖춰지는 거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에 따라서 채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의의와 체계, 그다음에 문제 분석, 답안 작성, 이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 분석까지만 잘 하셔도 70%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의와 체계만 잘 갖춰져 있어도 50%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될 거고, 기본 강의에서는 내용을 뭐 빠지지 않고 최대한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100% 1회독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 번을 보시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에서 나왔던 논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를 다시 기본서를 찾아가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이해하고, 이걸 병행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아까 독서법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은규 변호사님 관련해서도 뭐 구조화 독서법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책을 가로로 읽는 게 아니라 목차를 먼저 읽는 거예요. 목차를 먼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책을 보시면 차례를 볼게요. 차례를 보시면 이제 1편 책이 부동산 학개론이죠. 그러면 1장이 있죠. 같은 애들끼리 먼저 보는 거예요. 1장하고 1절, 1번, 1.1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1장이 부동산의 기초죠. 두 번째가 시장과 가치죠. 세 번째가 의사결정이죠. 진도표 나온 거죠. 나온 것 중에서 얘만 지금 별도로 따로 뺀 거죠. 내용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의 기초에는 어떠한 개념들이 들어가냐? 그러면 1절, 절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과 부동산의 현상과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부동산의 개념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아라비아 1번이 복합 개념, 2번이 특성, 3번이 분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복합 개념에서 보면 개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요거는 빼고 보시면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물리적 안에 뭐가 있는지를 그때 가서 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던 간에 법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법규도 그 논점이 왜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쟁점의 정의나 논점의 정의를 잘 써야 되는 건데 걔가 주소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 이 논점이 나왔는지. 그거를 책을 읽으실 때 순서대로 처음부터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목차대로 먼저 읽고 나서 내가 지금 보려는 개념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을 살짝 들어가서 보시면 10쪽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냥 눈으로. 1절이 부동산의 개념이죠. 같은 절이 아까 앞에서 봤던 차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거죠. 개념과 현상과 활동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부동산의 기초에 들어가 있는 파트였었죠. 그죠? 개념 안에는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고, 복합 개념 안에 물리적,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경제적,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시면 법률적, 또 넘어가면 사회적, 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요 정도는 기억을 어느 정도, 까먹어도 돼요. 까먹어도 되었는데 외우려고 노력하고 까먹은 것과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간 거는 나중에 희석되는 게 달라요. 까먹어지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강의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거는 주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에. 그래서 목차 정도는 최대한 같이 암기를 하려고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리적 개념 11쪽을 한번 볼게요. 물리적 개념에 보면 목차가 개요지만 개요는 이제 모든 것을 모아놓은 총정리, 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자연, 공간, 환경, 위치라고 되어 있죠. 이 네 가지가 개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책을 읽으실 때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핵심 문장을 찾아야 돼요. 핵심 문장. 예,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뭐냐? 이게 결국에 목차예요. 결국에 목차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목차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이 목차가 자연이라고 줬는데 그럼 자연이 뭔지를 찾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충 읽으시는 거고. 그죠? 11쪽을 볼게요. 자, 물리적 개념에 개요라고 나와 있어요. 개요.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보시면 기술적 측면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마지막에 공간으로서의 대상으로 초점이 놓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뒤에 제가 안 읽고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요에서 물리적 개념에는 순수한 물리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이라는 게 들어가 있구나. 그죠? 물리적이 뭐고 기술적이 뭔지를 이제 보면 물리적 개념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부동산 자체가 갖는 자연적인 특성과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손쉽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문장에서 물리적 개념은 뭐다 라고 했을 때 키워드가 두 단어가 되겠죠. 이게 보이시면 좋은데 첫 번째가 자연적 특성, 두 번째가 유형적 측면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은 자연적 측면과 유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키워드를 읽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사이에 뭐 자체 뭐 활동 이런 거 굳이 기억 안 해도 된다고요. 처음에 보실 때는.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 보시면 거래나 가격이라는 표준에 주요 관심이 놓이지 않는다. 이건 핵심 문장이 아니죠.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즉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앞에 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럼 즉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상호의 영향력에 의한 가격 변화 등이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공간으로서의 대상으로 초점이 놓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물리적 개념은 결국에 핵심적으로 자연적, 유형적인 거고 기술적 측면은 공간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면 공간이라는 단어가 기술적 측면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물리적 측면에서는 자연적, 유형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목차들을 보시면 자연과 공간, 그 다음에 환경,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게 환경과 위치죠. 그렇죠? 그럼 얘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요거를 접근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처음이니까 지금 꼼꼼히 할 건데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는 그러면 진도를 쭉 나갈 때 그 해당 목차의 핵심 문장, 키워드를 찾아서 읽으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습관화가 돼야 책을 읽었을 때 남는 게 처음에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키워드만 기억하는 거예요. 키워드만. 그죠? 자연에서 얘기를 보시면 토지는 자연 속에 있는 곡물이고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이다. 토지를 자연으로 고려할 때 자연 환경에 가깝게 정의할 수 있다. 토지는 자연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항구적으로 계속 제공되는 자원이지만 그 절대 총량은 고정되어 있다. 라고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 문장이 1번, 2번, 3번 중에 뭐예요? 1번이죠. 1번이 자연 속에 있는 곡물이며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이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 단어를 뽑으면 토지는 결국에 뭐다? 자연이다. 목차가 답이라고요. 결국에. 예.
그거를 찾아내서 읽는 거고, 그러면 그 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부수적으로 꾸며주는 거죠. 그 자연이 뭐다? 곡물이고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리적 개념은 자연, 공간, 환경, 위치라고 했었고, 공간에서 보시면 토지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의 공간은 지표면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중,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지표면을 지표공간이라고 하고 공중이나 지중에서 점하고 있는 장소를 각각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이라고 하면 이를 통틀어서 입체공간이라 일컫는다. 이는 지표공간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간이다. 핵심 문장은 몇 번째? 두 번째. 왜? 1번은 토지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라는 건 부수적인 설명이죠. 공간, 목차가 공간이면 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읽으라고 했죠. 공간이 뭔지를 찾는 게 핵심 문장이라고요. 그죠? 공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표와 지중, 지하. 이게 핵심 키워드죠. 아, 그러면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지표면과 지하, 그 다음에 지상, 요걸 말하는 거구나. 그죠? 이거를 통틀어서 다르게 표현을 한 게 입체 공간이구나 라는 게 부수적인 설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지중, 지표, 지하를 줄이면 입체 공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 문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입체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입체라고 하는 거를 나눠보면 지표면과 지하, 지상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거는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2회독, 3회독에 넘어갔을 때 지표면이 뭐고 지하는 어디까지고 지상은 어디까지인지 이걸 넓혀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읽으셔야 체계가 정립이 되고 주소가 파악이 되고 범위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공간 다 읽고 환경 다 읽고 위치 다 읽고 나면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 개념이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예. 환경 볼게요. 환경. 처음이니까 여기 밑에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환경이 토지는 일조, 강수, 바람 등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관계에서 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토지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황이나 주어진 조건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자연 환경이라고 한다. 한편 사람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 토지의 특성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를 인공 환경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환경적 영향은 인간 생활에 많은 제한과 제약을 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핵심 문장을 뽑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왜? 환경을 두 가지로 접근을 했죠. 그게 뭐예요? 자연과 인공.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자연과 인공 환경이라는 게 핵심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게 환경의 개념은 자연과 인공이다 라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 환경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황이나 주어진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인공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힘에 의해서 바뀌는 거. 그죠? 대표적인 예로 쉽게 말하면 건물, 도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 게 그러면 자연이구나. 그렇죠? 뭐 물론 최근에 뭐 호수를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 자, 위치를 볼게요. 토지는 위치가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기도 한다. 위치의 개념은 접근성이라는 용어와 함께 도시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 있어 저 땅이 좋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위치가 좋다는 거다. 토지의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구분된다. 절대적 위치는 물리적 측면에서 위치로서의 불변인 반면 상대적 위치는 시간 및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는 위치는 곧 접근성이라는 거고, 위치를 다시 분류를 하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걸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요것만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절대적인 게 뭐고 상대적인 게 뭔지를 알면 되겠는 거죠. 절대적인 거는 물리적 위치라는 거고, 상대적 위치는 시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럼 위치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토지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곧 접근성을 의미한다. 이때 위치는 물리적인 위치인 절대적 위치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위치로 나눌 수 있다. 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목차에 대한 답과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남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책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목차를 먼저 읽고 키워드, 핵심 문장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그게 없는 경우에는 목차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읽어보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희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시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안 돼서 핵심 요약을 못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요약과 답안, 특히 서술형 주관식 시험에 있어서 키워드를 좀 못 뽑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본 강의 회독을 하실 때 요렇게 먼저 이거를 이제 뭐 구조화 독서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3, 4회독이 넘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살을. 그래서 살을 붙여 나가면서 걔를 풍부하게 만드는 거고 총론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그 살 붙이는 것 전체를 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해가 되면 말로 풀었으면 되거든요. 말로 할 수 있으면 글로 쓸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해보시면 알 텐데 말로 할 때 내가 어떤 개념을 상대방한테 설명을 할 때 말로 버벅거리잖아요. 글 쓸 때도 이게 멈칫멈칫거려요. 똑같아요. 말로 끊이지 않고 이걸 쭉 할 수 있으면 글로 쓸 때도 이게 멈추지 않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장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조금 보고 할게요. 아까 이제 목차들을 봤는데 목차를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겠죠.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과 특성, 분류라고 크게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루어져 있고 현상과 활동, 요 두 덩어리가 결국에 부동산의 기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과 활동에는 부동산 학의 개념이 갑자기 나오죠. 부동산 학이 현상과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럼 현상이 뭐고 활동이 뭔지를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큰 덩어리로 목차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제 복합 개념부터 들어간 거죠. 그렇죠? 복합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빠져 있지만 아까 이 복합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합이라는 거는 아까 물리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되어 있지만 물리적, 법적, 경제적 요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왜? 복합 개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단순히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그 물리적 개념 개요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이 물법경 그 다음에 사회적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쵸? 목차들에 모아서 그냥 개요에서 보여주면 된다. 그죠? 물리적 개념에 개요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자연적인 거에서는 아까 자연물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곡물 얘기도 나왔었고 자연물 자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공간이라는 개념에서는 아까 생각을 해보시면 입체 공간이라는 게 핵심이었었죠. 그 입체 공간이 지표면과 지하, 지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있다. 위치에 있어서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접근성이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변하지 않는 게 절대적 위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상대적 위치다.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하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하니까 이제 쉬워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